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왔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민의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백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지도부도 이제 곧 꾸려지겠죠.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교문위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삼선이시고. 예.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원내대표에 왜 도전하시고? 어떻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당도 대선 패배로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나라도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남북 문제, 이거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당 스스로를 추스려 보면서 국민의당이 어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또 남북 문제 위기 등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 호소는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하셔야 되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예. 네.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다른 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부터 해보죠. 대선 백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선 백서를 만드는 건 중요하죠. 지난번 2012년에도 민주당 백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고, 패배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잔인할 만큼 냉정한 평가들이 거기 담겼고, 그 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이 백서가 굉장히 냉정하고 엄정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뭐 이겨도 백서는 필요한 거라고 봐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겨도.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패한 경우에는 네. 더더욱 한번 돌아다 보고 또 잘 정리를 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분석과 평가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이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패배 원인 분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렇게 추스릴 것이고 예.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캠프가 뭘 잘못했느냐, 혹은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를 토론회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든가 전략을, 혹은 뭐 지도부는 어떤 실수가 있었다, 뭐 후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우선 세계 지도부를 꾸리는 이야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지도부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하면 박지원 대표로 일단 상징되는데 현재는 뭐 지도부가 뭐 딱히 어떤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떻든 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죠.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홍보,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뭐 이런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결과가 이번 대선 결과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족함이 물론 있었겠죠. 근데 박지원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박지원 대표 개인의 어떤 잘못 문제에 집중을 일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흡입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나온 당이고 제3의 길을 가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그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제3의 길의 어떤 에너지 동력이 좀 컸어야 하는데 그게 뚫어내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그러면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뭐 제3지도 떠오르는데 혹시 지난 대선 때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일정도 연대하고 했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 2월 달에 우리 국민의당이 출범했을 때 중도를 표방하면서 개혁적인 보수 세력 또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제3의 길을 한번 뚫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바른정당은 아마 우리 어떤 연대의 저는 대상이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어떻든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탄핵에도 동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어떤 개혁적인 그래도 보수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른정당이 만약에 대선 기간 동안 혹은 뭐 대선 초입 혹은 그 전에 연대하거나 뭐 합당하거나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힘을 합쳤으면 호남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그것은 뭐 호남에서 이게 표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였죠. 호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정권 교체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호남 민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급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려가 생긴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거 물 건너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는 민주당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난 탄핵 정국 때 보면 박지원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 아마도 대부분 바른정당에 가신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위시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할 때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과 연대가 본격적으로 됐다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35% 수준까지 여론조사 결과 올라온 적도 있었고 또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이렇게 앞서는 경우도 간혹 있었잖아요. 4월 초까지. 그랬는데 어떻든 고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때 했었어야 한다. 뭐 저는 그때가 적기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 쭉 밀고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혹시 원내대표가 되시면 원내대표가 되시면 바른정당도 지금 당 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는 의견도 많고. 혹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다시 연대하거나
정책적 연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갑자기 뭐 당을 합친다든가 이런 건 어렵겠지만 그렇게 아주 결속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델을 생각하십니까? 연대나 함께하는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대선 전에 이렇게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지금은 현재는 뭐냐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 그렇죠. 사당 체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과만의 그런 연대는 뭐 바람직하지 않고 뭐 민주당과도 상한에 따라서. 근데 대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선 전이고. 보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그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현재는 사당 체제 속에서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뭐 바른정당과도 할 수 있고. 토론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전략 부분에서 토론회 예를 들어서 그 갑철수 MB 아바타로 상징되는 그 토론회 전략은 그 캠프에 썼잖아요. 아마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짜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잘못 진행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렇지. 토론회를 실시간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마나 아닌데 생각하셨어요? 큰일이다 이 정도. 당시 그날이 제 기억에는 안보 분야 토론회였는데 그 주제와도 맞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그 공식 당 내부 문건에 네거티브 허라라는 문건을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건데 그걸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지적했어야지 굳이 뭐 MB 아바타냐 아니냐 뭐 그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짜고 가는 것에 대한 준엄한 어떤 지적 이렇게 그쳤어야 하는데 마치 MB 아바타냐 아니냐 그 자체가 논란이 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히 그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토론회 전반적으로 다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실제 그 토론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뭐 여러 토론에 대한 평가들은 좋지를 못해요. 전반적으로. 그 대여섯 차례 토론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그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부분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토론이 이 대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선거 아니었어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현재 아주 그 탄핵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결정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치러야 할 대선을 이제 5월에 치르는데 딱 2달 만에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TV 토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더욱 아주 TV 토론의 비중이 저는 높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결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TV 토론이 어떤 성패를 좌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캠프가 혹여 누군가 그런 제안이나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후보가 그걸 잘 소화하거나 혹은 후보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의 책임 부분은 얼마나 크다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후보의 책임 부분을 떠나서 그 토론을 잘. 떠나지 말고 좀 얘기해 주세요. 자꾸 떠나시는데. 토론을 이렇게 보면은 토론 제일 그 모든 부분들이 대개 문재인 당시 후보고 우리 안철수 후보가 토론 제일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근데 가만히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 의정 활동을 오래 하면은 그런 어떤 토론 이렇게 논쟁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훈련이 좀 되어 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도 별로 국회 의정 활동 경험이 4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안철수 후보도 아마 한 4년 정도 될라나요? 19대, 20대 이렇게 해서 한 4년도 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토론 논쟁을 일상화를 거친 분들이 잘하는데 아무래도 좀 토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후보의 토론 말씀하신 바대로 문재인 후보도 뭐 토론을 썩 잘하는 스타일의 후보는 아니었고 말도 토론만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훨씬 토론 자체는 잘했다는 평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토론만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10% 깎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도 보니까 토론이 많이 늘었던데요. 그 당시. 제 말은 예를 들어서 판문하면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버리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은 계속을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상대방 말을 유도하면서 시간도 버는 것 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후보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그 당시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안철수 전 후보, 전 의원이고 이제 다 전이네요, 이제는. 사실상은 삼수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예, 정치를 접는 게 아니라 더욱 힘을 내고 재충전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철저하게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되는데 당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다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국민의당을 본인이 상당한 창업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문제의식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후보의 약점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그 원내대표가 되실 분이니까 더더욱이 의견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토론의 스킬만의 문제인가 그 외에는 부족한 게 없었나요? 뭐 사람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부족하죠. 누구나 부족한 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대선 후보로서. 어떻든 뭐 저는 뭐 당선자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하게 그것을 채워가면서 또 노력해가면서 나가는 것인데 뭐 저는 뭐 우리 안철수 후보 아주 중요한 또 우리 국민의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뭐 본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의 어떤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준비하고 노력을 해나가면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나오더라도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야박하게 평가하시던데 그렇게는 평가 안 하시는군요. 뭐 앞으로 뭐 5년 후의 일인데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 사람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준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뭐 안철수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번에도 목소리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스스로 해서 바꿨듯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적을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보강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변화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설할 때 그런 목소리가 다 자기 목소리가 아닌 거를 전 국민이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안철수 전 후보의 목소리를 모르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노력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뭐 어색하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뭐 글쎄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쭉 여론들을 이렇게 수렴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던데요. 목소리 이렇게 새로 바꾸는 노력에서 바꿔진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뭐 또 아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던데요. 지금. 목소리 얘기는 뭐 단편적인 예인데 제 말은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나치게 본인의 약점을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마저도 그런 연출로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목소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부단히 바꿔나가고 이렇게 더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노력 방향 아닌가 노력하는 모습 아닌가. 목소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의원님 목소리는 박명수 씨 목소리 중후한 박명수 씨 목소리하고. 저도 지금 유세를 하도 열심히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목이 조금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은, 후보도 큰 잘못이 없네요. 토론에 한번 잘못한 거 빼고는. 글쎄요, 뭐 후보 잘못, 뭐 개인의 잘못만을 너무 따지기보다도 이제 이번에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길을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뚫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정책, 전략 또 후보의 개인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삼박자들이 모든 게 다 그런 삼박자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물론 뭐 대선이라는 게 주인공은 후보기 때문에 대선 후보기 때문에 결국 후보의 부족함도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부족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자 그러면
아무래도 원내대표로 나가시고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죠? 아니요, 뭐 그걸 제가 원내대표 나가서 표를 의식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러신 것 것은 같은데요. 아니고 어떻든 원내대표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나오면 훨씬 더 야박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전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 쌓고 그러면 벌 받습니다. 아주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전략,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다고 이제 총평하신 거잖아요. 어떻든 뭐 결과가 그렇듯이 캠프도 그렇고.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매일 아침 문모닝 한 것은 소위 문모닝이라고 불리는 아침에 눈 뜨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네거티브를 던지는 한마디씩. 그래서 문모닝이라고 이 별명이 붙은. 이거는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당시 지금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제일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서가는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선거 전략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고 모든 당이 일단 문재인 후보를 당연히 공격하는데 저는 매일 아침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문모닝이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 꼭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당 내에서 그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지. 저는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떠나지 마시고 떠나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선거 전략으로 뭐 당연한 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게 거꾸로 동호 반복이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식상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이 너무 네거티브에 몰두한다는 인상도 주고 거꾸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런 효과는 없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뭐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든 또 이제 그 중도 국민도 있었고 또 반대편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뭐 원래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그거 싫어했겠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그 원래 지지자들 말고 아직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라든지 또 이런 걸 대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거에서 그게 뭐 또 네거티브라는 게 허위 잘못된 사실을 뭐 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의원님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돼서 백서를 꾸미면 이게 한 5장 내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아마 팀을 이제 뭐 위원회라든지 팀을 만들어서 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돌아다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스스로들 우리가 많이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라고. 당을 떠날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뭐 현재까지 제가 대선 이후에 의원들 더군다나 원내대표 경선도 있어서 쭉 만나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던데요, 현재까지. 의원님한테는 말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당을 떠난다라는 것은 글쎄요 예상하기 어려운. 보통 이제 규모가 작은 당들이 대선 이후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합 집산하는 게 이제 과거의 역사인데. 저희들은 그 대선 전에도 우리가 설령 이번에 대선에 이겨도 내년 지선에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설사 이번 대선에 진다고 해서 내년 지선에서 꼭 뭐 불리하다라는 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이나 결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면은 내년도 지선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고 또 전략 잘 수립하고 또 선거 구호도 잘 만들어서 나가면은 내년 지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려되는 바는 이제 정권 초기에 보통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언론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제 비판을 좀 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임기 초반에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이제 국정 지지율 조사하면 뭐 80% 이상 나오는데 뭐 다른 정권들도 그랬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게다가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앞으로 1년이 지나가고 인기도 높은 상태를 유지할 텐데 그럼 호남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지지도도 높을 것이고 그럼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까? 국민의당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졌기 때문에 내년 지선에서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거지 주장이고 꼭 그러나 이번에 졌기 때문에 내년 지선도 희망이 없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내년 지선 성과가 안 좋으면 그다음에는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빠져나갈 의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총선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서 총선은 2년이나 더 남았었습니다. 총선에서 또 막판 뒤집기를 또 해나가는 것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의 알겠습니다. 합당한 태도. 원내대표 되시면 네. 되시길 저희가 기원하고요. 되시면 그때 나오셔서는 그때 이제 떠나서 말고 돌아와서로 해 주십시오. 오늘은 너무 많이 떠나셔서 저희가 이제 별칭 떠나서 유성엽 의원이라고. 이거 돌아온 유성엽으로 하겠습니다. 돌아온 유성엽으로. 그때 스튜디오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떠나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불친절한 AS입니다. 네. 불친절한 AS라고 불리는 이유는 문자를 거의 안 읽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읽는데, 오늘은 제가 브리핑할 때, 저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다만, 채식 사찰 비서관, 혹은 채식 사찰 장관, 또는 육식관장 수석, 이런 거는 제가 관심 있는데, 나머지는 연락 와도, 안 한다고 했더니, 채식 사찰 장관으로 꼭 보내겠다고, 그리고 육식장려 채식 탄압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뉴스공장에서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이 왜 러시아냐 했더니 인천시장 때 푸틴을 만났고 그때 푸틴이 가스관 등등 관심을 보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무시했다. 이런 문자를 보내오신 분이 있네요. 얼핏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이런 문자들 참 많이 옵니다. 서울 교통 상황이 필요 없는데 계속 듣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여행 중에 서울 교통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이 있네요. 폴란드로 오십시오. 폴란드 육식 선진국입니다. 아니 어떻게 육식 선진국인지 문자를 보내주셔야죠. 네. 폴란드가 왜 육식 선진국인지 그리고 육식 선진국 저 뉴스공장이 이제 외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왜 육식 선진국인지 다른 국가들도 얼마나 육식이 앞서가고 있는지 문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교 단절해야 되는 채식 선진국들 리스트 알려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하자고 해서 국가 간 정상회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빠르면 6월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미국 전문가죠. 담당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6월 달에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G20 회의가 독일에 있어요. 이제 네. 이번 7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6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 네. 6월이냐? 예. G20가 있으니 그 전에 만나려고 하는 걸 네, 것이다. 그래서 6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을 또 다 알아야지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최근에 대선 결론나기 직전에 사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돈 내라고. 그렇죠.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문재인 네.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북풍이 불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수 정권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네. 하는 그런 주장이 좀 힘을 더 얻었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뭐 언론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좀 도는 약간 미국식 찌라시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도 그거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기자들이 만나갖고서는 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트럼프가 문재인 뭐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아, 미국 기자들이? 예, 도장 찍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얘기하자마자? 예.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 중에 우리나라 이제 정세나 미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외신 기자들. 네. 이 트럼프의 발언을 보고 저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발언인데 라고. 그 사람도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알죠. 해석했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네.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그건 뭐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그렇죠. 정도의 네. 굉장히 희한한 타이밍에 희한한 발언이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자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럼 돈 내라고 하겠죠?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장 내라고는 안 할 거다. 근데 아마도 이제 내년에 방위 분담금 재협상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은 덮어 씌웠고 그 원천징수형으로 해가서 가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먼저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외교가에서도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거는 대통령 레벨에서 안 하는 짓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말 지금 안 하죠. 너 돈 내 이런 걸 누가 합니까? 그걸 누가 안 하죠. 그거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소위 먼저 사업가 시절에 네.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게 해놓고 판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쯤 깎아주는 것처럼. 예. 네. 근데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게 또 항상 이렇게 사업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신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갖고 있는 신뢰나 정치적인 자산을 좀 많이 까먹게 되죠. 본인은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유념치 않은 것 같아요. 신뢰를 잃어도 돈을 얻으면 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걸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으로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버릴 것 같지는 않고.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가 미국에 내야 하는 돈. 그 액수는 뭐 분담금의 형태로든 뭐로든 간에 더 늘어나게끔 만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미국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했어도 마찬가지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의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사실 미국 측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도 뭐 보수 정당이 지금 미국은 잡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지금하고 그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인재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었고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사실은 문제다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때 했던 경험 좀 잘못됐었던 점, 뭐 잘했던 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뭐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껄끄러운 이제 행정부가 탄생했다. 네. 예,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정가나 미국 기자들도 예상치 못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여기 뭐 TBS가 탄핵 전문 채널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려요. 탄핵 저도 몰랐어요. 오면서 오늘 알았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네. 문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퍼뜨릴 게 없어서 해피바이러스도 아니고 탄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탄탄한 지지를 국내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연결해서 그렇죠.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다른 누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발언이나 행위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입지가.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사실 대선 때문에 뭐 기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딱 그때 미국은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어떤 난리,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국가니까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FBI 국장 제임스 콤이라고 있죠.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성해. 예, 굉장히 강성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국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에 그 대선 바로 한 2주 전쯤인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뭐 이래갖고서 민주당 이쪽 저쪽 봐주지 않아요. 이 사람 안 맞아요. 그냥 조직을 위해서. 네. 그럼 아마 당시에 본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터뜨리면은 나중에 뭐 트럼프가 되면은 FBI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클린턴이 됐는데 공화당 측에서 알아낸다 그러면은 봐줘갖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터뜨렸는데 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코미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했죠.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크게 엄청난 뉴스가 돼서 엄청난 뉴스였어요. 안희정 지사가 뽀뽀하는 사진 바로 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는. 그 얘기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게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미국 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그 관심을 가졌던 양대 선거가 한국 선거하고 프랑스 선거거든요. 네. 실제 유럽에서의 어떤 그 미래,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 이 두 선거가 어떤 결과에 나에 따라서 그렇죠. 중요한 선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미국 관점에서 보자면. 네. 중요한 선거여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실제. 커버리지도 많았고. 근데 사진을 그걸로 썼어요. 인상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안희정 도지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왜 그 사진을 썼는지는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특별히 다른 이유는 모르시고. 잘 모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계속 파급력을 가지고 탄핵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뉴스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FBI 국장을 해임, 파면한다는 게 얼마나 큰 그 임팩트가 있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일단 이제 왜 해임을 했냐라는 문제인데, 이유는 그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건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 그리고 좀 오버하게 이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덕에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 다 날려버릴 수준으로 마이클 플린도 사실 날라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있었고 되게 재밌는 사실이 알고 봤더니 이 FBI 코미 국장이 이제 잘리기 이제 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거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못하니까 예산 좀 더 달라고. 돈 더 달라고 더 수사하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박영수 특검이 예산 모자라고 사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황교안 총리한테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못 해갖고 자른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른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을 자기를 수사하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내놓는 어떤 명세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거냐. 원래는 이제 FBI 국장이 10년 임기예요. 10년 해야 됩니까, 거기는? 네, 10년 임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코미 국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말란 부분은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73년인가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10년 임기를 갖고 그걸 규정을 해놨는데 미국은 그 정권이 바뀌어도 대부분 그게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죠. 한 번
해임을 한 적이 있어요. 임기 중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잘 해임한 걸 좀 약간 후회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독박하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FBI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안 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번에 해임건이. 그리고 코미국장이 그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알았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FBI 직원들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뒤에 이제 TV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본인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코미국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직원들은 이제 코미국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TV가 있으니까 이러고 보는데 해임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렸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로. 본인의 해임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이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 사실이 언론 측에 그게 되게 많아요. 이번 정부가 사실.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된다 싶을 정도로 정보 유출이 너무 많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뭐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미국장한테 너 뭐 해임한다라고 이제 쓴 편지까지 이렇게 사진 찍혀서 유출되고 뭐 이런 식이래 갖고. 핵심 인력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출신가들이 많다 보니 고액에 팔아먹는 거거나 언론에 아니면은 충성도가 떨어지거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가 진짜 나왔죠. 정치권에서 뭐 좀 얘기가 있는데 탄핵 바이러스를 좋아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안 되겠죠. 근데 아니고. 점수를 탄핵 점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수 코인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고는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이런 게 특별 조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들어가게 하려면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공화당 그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지도부가 가만히 있어서 아직은 요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팅 사이트에서는 가능성 60% 상승이에요. 저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벌써 점수를 많이 쌓아왔다는 거죠? 1년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지율도 뭐 시리아 그때 폭격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반등세였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30%대로 떨어졌다고. 아예 30%. 1년 차에. 훌륭하네요. 등락이 아주 뭐. 그리고 지금 외신 기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 전체. 처음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탄핵으로 가고 헌법재판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하고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새로 나오는 과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졌었거든요. 그 외신에서는 보통 이게 아직 미성숙하다는 식의 표현이나 그거 봐라 역시 아직은 안 되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외신만 굉장히 오랫동안 접하다가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좀 어색해요. 한국을 봐라 자꾸. 이게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외신들이 안 그러는데 한 문장 가지고 따와가지고 막 우리끼리 과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기사 전체가 성숙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서구가 한국을 보라는 얘기가 자꾸 등장하니까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버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는. 특히 외신을 통해서 오버하는 건. 특히 그런 게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랑 이제 우리랑 비교를 했을 때 포퓰리즘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르펜은 포퓰리즘일 수 있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다. 정말로 이게 민주적인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르펜을 지지하는 극우를 지지하는 그 데모 많았었는데 거기는 포퓰리즘이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거다. 이런 표현이 자꾸 외신에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보려면 한국을 봐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좋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미 정상 간에 이런 회담을 하고 그리고 언론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리고 언론이 특히 미국 언론이 누구의 편에 서서 이해관계를 또 설명해 줄 건지 여론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 같아서 협상 국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쎄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한국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올 수도 있죠. 자신이 이제 국내에서 조금 약간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좀 위기에 몰리면 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베 총리.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 국가를 더 때릴 수도 있다. 예, 더 때릴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좀 어필을 하려면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만큼 얻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안 있는 좋네요. 거고요. 탈핵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봤자 펜스예요. 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 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물밑간에 항상 뭐 진행이 뭐 되고 있는데 아마도 김정은 예.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갑자기. 실수죠. 그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정말 실수예요?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60년이 넘은 동맹국인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북한하고는 적국인 상태잖아요. 뭐 정쟁이 멈추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적국에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을 두고서는 만나면 영광이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면 우리나라는 이 대선 기간에서 너무 민감해서 이 뉴스가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게 아너드. 그리고 그 아너드는 영광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그렇게 아무나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요 얘기 또 저희 연속해 짚어보겠습니다.